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니입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갑자기 도파민이 뿜뿜해가지고 연말에 F4를 엄청 냈어요.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던 콜팅쇼도 마무리해서 자랑도 좀 했고요. 그리고 올빼미 목도리랑 그리고 저거 뭐더라? 오로라 카울? 그것도 F5 했어요. 올빼미 목도리는 그 발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저렇게 꼬리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친구 애기한테 선물로 줬고요. 오로라 카울은 이거를 제가 카울을 블로킹 하려니까는 너무 이게 잘 안 마를 것 같아갖고 중간에 저렇게 블로킹 핀을 대고선 2단으로 말려봤는데 여러분 이거 강추예요. 그리고 연말 내내 1988 가디건을 좀 열심히 떴어요. 방 인테리어를 갑자기 바꾸고 싶어가지고 완전 다 뒤집고 대공사를 하고서는 침대 옆에 저렇게 접이식 테이블이랑 그리고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조명들도 좀 설치를 해봤는데 아주 연말 분위기 뿜뿜하고 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실정리 다시 하면서 예전에도 썼던 거긴 한데 이렇게 책장 뒤에 다이소 네트망을 놓고 그 다음에 네트망 거리대 저게 20cm짜리인가를 사가지고 좀 아끼는 타레실들은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도 안 눌리고 좀 실각의 느낌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입한 꿀템이 너비 조절식 거리형 선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장에다가 이렇게 실을 보관하다 보니까는 막 쌓아두면은 아래 실을 빼려고 그러면 위에 실이 무너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 거리식 선반을 통해 가지고 층을 한번 나눠주니까는 뭔가 정리도 더 깔끔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책상 밑에는 압축봉이랑 S자 고리로 이렇게 프로젝트 백들을 걸어뒀는데요. 토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프로젝트 백에 붙여두니까는 안 열어보고도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F5가 잔뜩 나왔으니까는 한 거 입고 두르고 외출도 했어요. 1월 1일에 니트하임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예전보다 매장도 훨씬 넓어지고 더 예뻐지고 좋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실 보기도 좋고 되게 기분 좋은 공간이었어요. 약간 해외 트레샵 같은 느낌? 그래서 오로라 카울 샘플이랑 제가 뜨고 간 것도 비교를 해보고요. 이날 여기서 한나님이랑 다른 특친분들도 만났는데 한나님 베를린 스카프 완성해 갖고 오셔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날 제 코디랑 너무 찰떡이어서 진짜 훔쳐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1988 가디건은 하나님한테 한번 입혀보았어요. 근데 역시 제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저녁에 근처에 돼지고기집 먹으러 갔는데 고기 너무 맛있고 아이스버켓에 소주 넣어준 거 너무 센스 짱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캠핑도 2번을 다녀왔어요. 요렇게 토끼도 만났고요. 근데 집에서 키우던 애인가 봐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캠핑용 슬리퍼도 새로 게시하고 술도 엄청 먹었고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먹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집에서 오뎅탕 만들어 가서 데펴 먹었어요. 사케랑. 그리고 요즘 빠져있는 게 잠봉 만들기거든요. 이원일 셰프님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엄청 쉽고 맛있어요. 저는 잠봉베르에 루꼴라 왕창 추가하고 에멘탈 치즈 한 장 더 넣어 먹는 거 좋아해요. F4가 나왔으니 캐스톤을 또 해야죠. 바나님께서 노바 가디건을 M약 2겹 3mm로 뜨는 라이트 버전을 작업하신다고 해서 테스트 니팅 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짬짬이 뜨고 있습니다. 아직 진도는 많이 못 나갔고요. 저는 이렇게 스티치 느낌으로 배색을 넣어서 뜨고 있어요. 오늘 뜨개 토크의 주제는 도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작년에 찍었었어요. 작년에 또 도용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좀 직접적으로 거기에 연관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 도파민이 뿜뿜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뭐 편집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도파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묵혔다가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니까는 너무너무 찝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제대로 좀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야겠다. 이게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고 하다 보니까는 좀 정리를 잘 해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영상은 특정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 니터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댓글로 편하게 의견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하겠습니다. 뜨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옷을 많이 뜨게 되니까는 패션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좀 할 말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류 브랜드에서 소재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렌드 분석하는 R&D 쪽으로 옮겨갔어요. 제가 이제 패션 쪽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그만두고 현업 떠난 지 한 2년 정도 됐지만, 있다 보니까는 또 얼마나 많은 도용의 사례들을 봤겠습니까? 진짜 패션 업계만큼 카피가 빈번한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는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라 굳이 뭐 논란의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뜨개랑 연관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디 스타일 무슨 코바늘 가방 만들기. 그래서 정말 그 사이즈부터 뭐 뜨는 뜨개 기법부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따라뜰 수 있게 튜토리얼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로고도 같이 떠, 뜨개로. 근데 이게 이제 완성된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가품을 만들 수 있는 라벨을 카피해서 파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의 규정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냐?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무료 튜토리얼을 올리시는 분들도 그 가방을 뜰 수 있는 실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 수익을 얻으시겠죠? 심지어 이제 약간 그 카피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조회수가 막 몇만이 넘어요. 어떤 거는 거의 막 10만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명품 브랜드에서 얼마든지 소송 걸 수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 소송을 걸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단 하나예요. 시간이 더 아까워요. 그 몸값 비싼 변호사들 쫙 대동해가지고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몸값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튜브 뒤지고 대한민국 뭐 동대문 시장 뒤지고 인터넷 쇼핑몰 뒤지면서 자기네 가품 그거 파나 안 파나 찾고 있겠냐고요. 그거를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한들 얼마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쵸? 뭐 많이 물릴 수야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비용이 뭐 그런 브랜드나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그걸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그런 뭐 상표권 위반으로 그런 업체들이나 유튜브 컨텐츠에 소송을 직접 안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신고를 받죠. 그 라피아 느낌의 종이실, 합성 소재 실들, 그게 그런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실과 정말 똑같은 실도 아니고, 그리고 실값을 제외한 나의 노동력과 내가 뜨는데 들어간 시간, 그런 게 저는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패션에서 디자인권이라는 거를 주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 디자인권 위반을 주장하려면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는 스타일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SP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시즌마다 출시되는 아이템들이 어마무시하고, 그게 이제 몇 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는 그 모든 거를 다 디자인권 등록을 하기에는 솔직히 비용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패션이라는 게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패션 제품들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맨날 입을 옷이 없다, 뭐 입고 나갈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빨가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는 거죠. 트렌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변화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업계에서 어떤 특정 트렌드를 막 밀거나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새로운 거를 제시해야 또 사람들이 사니까. 트렌드의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제안이 되었을 때 이제 초반에는 기존의 것들을 지겨움을 느꼈던 소비자들 아니면 그 브랜드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처음 수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씩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 트렌드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짧게는 한 시즌 정도 안에 사라지는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유사한 스타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스타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카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근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갈 때는 정말 더 카피 같은 제품이 이제 많이 나오죠. 어떤 트렌드가 성숙기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국내 같으면은 동대문, 인터넷 쇼핑몰에 깔렸다. 그러면은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갈 때 엄밀한 잣대로 보면 도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나오는 거를 선두 브랜드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제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스타일이 눈에 많이 띄고 노출 빈도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그거를 트렌드라고 더 인식을 해요. 연예인 마케팅하는 것도 같은 관점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그 스타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사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소재나 실루엣이나 컬러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션 같은 경우에는 기호품이고 이게 욕망에 의한 소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되게 중요한 구매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런 유사한 스타일이 막 나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저품질의 가품이 아닌 이상 선두 브랜드들의 이미지나 매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아크네 스타일 목도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은 이게 아크네 목도리, 아크네 스타일 목도리라고 되게 유명하지만은 셀린이라는 브랜드에서 런웨이에서 이거를 선보였고, 이제 로에베에서 조금 더 머플러스러운 너비로 이제 변형이 돼서 또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크네에서 이 목도리가 처음 나온 것도 아마 한 3년, 4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다이소에서도 팔던데요, 이런 거? 미우미우 컬렉션에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핫하게 바로 반응이 왔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뉴진스? 뉴진스가 심지어 무대 의상으로 협찬을 받기도 했고, 뭐 잡지 전면에 다 도배가 되고, 뭐 유나 뭐 이런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입었고, 그러면서 진짜 무수한 유사한 스타일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부터 그냥 백화점 들어가면은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에요. 그리고 뭐 해외 SPA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요소들은 다 있지만은 약간씩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특히 국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유교 패치돼 갖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가 확 떠올랐을 때 브랜드들이 각자 브랜드에 맞게 대중성 있는 방향으로 어레인지를 해요. 어레인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의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자기만의 관점으로 변화를 주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실루엣, 소재,
컬러, 패턴, 디테일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실루엣과 소재는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또 카피하기도 어려운 요소기도 해요. 왜냐면은 브랜드마다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어떤 퀄리티도 틀리고요. 그리고 소재의 그 퀄리티나 어떤 소재의 특징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실루엣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가 가장 카피하기 어려운 요소고, 그다음에 나름 브랜드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 요소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략 20년 전쯤에는 국내 브랜드들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들의 옷을 사다가 그 옷을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한 옷을 놓고 그대로 패턴을 다시 떠요. 본뜨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잘라서 소재 업체에다 보내요. 이거 다 분석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100% 똑같은 옷은 안 나옵니다. 해외로 출장을 가면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 본다고 탈의실을 들고 가서 옷 안쪽에 보면은 이제 세탁 테스트를 하기 위한 스와치나 아니면은 여분의 단추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뜯어 가지고 훔쳐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자재나 소재 개발에 사용하려고 샘플로. 그래서 되게 한국인들이 옷을 입어보고 그러는 거를 유독 더 막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되게 싫어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시절이죠. 또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특성이나 염색 업체가 지닌 기술력의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조금씩 발색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레드 칼라를 썼다. 이런 것만으로는 이렇게 카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니까.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상표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패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했을 때 도용이라고 많이 보는 편이고요. 체크나 뭐 스트라이프나 이런 클래식한 패턴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봐요. 근데 단지 체크나 스트라이프 같은 클래식한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어떤 브랜드에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변형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브랜드에서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해서 사용한다면은 도용이라고 봅니다.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이 디테일이 단순히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었냐 아니면은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포켓, 여밈, 단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열고 닫고 손을 넣고 빼고 뭐 이런 기능적인 요소로 사용됐다면은 이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위치라든지 그런 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디테일들에 아까 말했던 브랜드의 상표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이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어떤 독창적인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용을 했다라면은 그거는 도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방금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클래식한 패턴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패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아이템 그 자체에서도 통용이 되는 상식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럼 클래식 아이템, 클래식 스타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전상으로 번역은 이래요. 패션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의 대부분의 원료가 서양이기 때문에 서구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약간 다른 느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고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전적인 뭐라고 말할 때에 그 고전적인이라는 느낌하고는 약간 틀려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대표적인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트렌치를 들 수 있는데 그 트렌치를 가지고 우리가 고전적인 스타일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나요?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집단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그 그룹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은
그런 복식들을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래식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클래식 스타일들은 보통 한 트렌드의 기본 주기인 20년 이상을 꾸준히 큰 기복 없이 버텨낸 스타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클래식 아이템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거의 10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되게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아이템이나 스타일이 모두 다 클래식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되게 많이들 하고 다녔던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 시즌에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지 그런 거를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흰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아이템이지만은 클래식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정한 문화적인 배경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트렌드의 주기인 최소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스타일이 사장되거나 사람들에게서 입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런 클래식 아이템들은 누구나 그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오픈 소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나 특정 디자이너가 소유권이나 뭐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유사한 클래식 아이템들이 제한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누가 누구를 카피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클래식을 기반으로 새롭게 변형된 아이템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어떤 독창적인 스타일로 보는 거고요.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 분야인 뜨개로 넘어가 볼게요. 뜨개 도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디자인권은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반면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명시해 두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있어요. 뜨개 작가들이 만든 디자인을 기성품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니트프로무아님의 슈톨렌 가디건? 반대로 기성 제품을 도안화한 패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뜨개 도안화해서 혹은 패키지화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원작 브랜드나 디자이너와 합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애기 옷 중에서 되게 유명한 뜨개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브랜드랑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패키지화해서 판매한다라고 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지금 판매 중이지 않은 단종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상으로는 원작 브랜드나 디자이너와 합의를 하고 도안화를 하는 게 사실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제 기성 제품을 도안화했을 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도안화한 대상이 니트웨어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만든 도안이 유료인가 무료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입장이 있을 텐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출처를 밝혔느냐 밝히지 않았느냐인 것 같아요. 남의 디자인을 내 디자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창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예시로 나온 도안들이 공교롭게도 작년 말 올해 초에 도용이 된 도안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도용에 대한 그 작가들의 입장이 달랐던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제 베를린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도안화했고 그거를 유료로 판매하다 보니까는
본인도 그렇게 떳떳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지 무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안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핸섬 크리스 스웨터 작가의 경우에는 레딧이나 라벌리의 뜨개 커뮤니티에서 기존의 도안을 재가공해가지고 다시 유료 도안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되게 뚜렷하게 밝혔어요. 기성품을 보고 만든 도안이 유료 도안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저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최소한 어레인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고민과 변형들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있는 도안을 뭐 도용하거나 재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완성된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뭐 그 도안을 기술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든 거기서 사용하는 기법이 얼마나 다르든 그거는 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텀업인 스웨터를 탑다운으로 바꿨다. 아니면은 조각조각 뜨는 도안을 원통뜨기로 바꿨다. 원통뜨기를 더블리팅으로 바꿨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거는 새로운 도안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란이나 페어아일이나 인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딱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리왈린의 페어아일 니트를, 보통 마리왈린 디자인은 조각조각이잖아요. 그거를 원통뜨기로 바꿔서 도안을 낸다든지, 도카이 에리카님의 디자인을, 그것도 인타르시아고 보통 이제 플랫으로 평면뜨기로 하는데 그거를 원통뜨기로 바꿔서 아니면은 더블리팅으로 바꿔서 도안을 낸다든지, 바나님의 바비 아란 스웨터를 굳이 수고스럽게 조각조각 뜨는 스타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도안을 낸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란이나 페어아일은 클래식 아니냐,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 아니냐,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란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꽈배기 모양들, 다양한 꽈배기 모양들, 그리고 페어 아이를 구성하는 어떤 모티브들, 그런 모티브들 하나하나는 공공재일 수 있어요. 클래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양을 선택해서 어떤 순서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느냐 하는 그 조합 자체가 그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모티브를 고르고 조합하고 배치하고 폭을 너비를 얼마 정도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런과 페어아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구할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아란이나 페어아일 도안을 구매할 때도 물론 이제 뭐 핏이랑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조합이 얼마나 나의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란이나 페어아이를 구성하는 유닛 하나하나는 클래식일 수 있지만 그 전체의 조합을 따라했다면 저는 그건 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나 아니면은 패턴같이 눈에 탁 도드라지는 특징이 없는 그냥 메리아스티기의 니트 같은 경우에는 도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저는 옷과 마찬가지로 실루엣과 소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안에서 원작자가 제안하는 여유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몸통하고 소매 부분의 그 너비의 비율이 어떠한지, 넥라인의 파진 깊이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뜨개 도안에서 제안하는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작실, 추천하는 바늘 사이즈, 그리고 게이지, 이 정도가 되겠죠. 뭐 실루엣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이제 원작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직이 도드라지는 옷을 뜰 때 그렇게 조직감이 잘 표현되는 실을 사용해야 하고, 뭐 배색뜨기를 할 때 어떤 색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페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는 뭐 그런 실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알겠다. 그런데 그냥 메리아스 뜨는데 원작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안을 구매를 해서 뜨개를 할 때도 똑같이 도안에서 DK 두께의 실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핑거링에 모헤어를 섞어서 쓰고 뭐 어떤 사람은 슈퍼워시 울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더 퍽퍽한 질감의 그런 울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좋아하는 촉감이나 어떤 편물의 느낌을 찾아서 막 swatch를 여러 개 떠보잖아요. 니트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로 스와치도 내보고 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실로 제안하는 것이 원작실이거든요. 정리해보면은 이 목도리가 원통뜨기가 아닌 더블 리팅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베를린 스카프와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심지어 원작실까지도 같은 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깨의 구조를 드롭 숄더에서 새들 숄더로 바꿨다고 해서 이 도안이 핸섬 크리스나 랜섬 스웨터의 카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용이냐 아니냐, 뭐 저작권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은 원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도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연의 산물로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것도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내가 무언가를 창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남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뻔히 원작이 있는 거를 알고도 그거를 재가공해서 내 것인 양 도안으로 내놓았다면은 도덕이 없는 행동이고, 모르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디자이너로서, 판매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제가 베를린 스카프와 관련된 어떤 도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저작권자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이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정의감이 넘치거나 남의 일에 뭐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MBTI가 ISTP이기 때문에 굳이 남 일에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가 훼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저도 뜨개 한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요즘의 뜨개 환경이 저는 너무 풍요롭고 좋아요. 옛날에 비해 해외의 그런 다양한 실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실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국내에서 핸드다잉얀 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뜨개를 배울 수 있는 공방이라든지 니터들을 위한 공간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해외 도안 작가들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뜨개 디자이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SNS나 뭐 라벌리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또 한국 니터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한국 니터들에 대한 뭐 인식도 되게 좋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뜨개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한국 니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무분별한 도용이라든지 도안의 무단 배포, 공유, 재가공 같은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좋아하는 뜨개라는 커뮤니티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참 길어진 것 같아요. 최대한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촬영을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말하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음량 같은 것도 좀 너무 고르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보그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약간 패션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보그체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여러모로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5년이 딱 한 달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남은 11달 동안 다들 계획했던 바들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